추석 전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불발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추석 이후 줄줄이 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결론 날지도 관심인데요. 다양한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은 국회의원의 행보가 달라졌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파악에 나서는 대신 응급의료시설 점검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은 실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응급실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수면하다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희는 없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왔거든요. 몇 도까지 올랐어요? 원래 다니던 곳은 아닌데 지금 문제대가 여기밖에 없어서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근데 너무 기다리는 게 지루하니까 지금 우리 온 게 한 3시간 됐어요. 보통 저희에게 익숙한 정치인들 모습이라고 한다면 전통시장에 가서 파 한 단, 배추 한 폭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는 응급의료시설이나 이 관내 소방서, 경찰서 갔다고 합니다.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의료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시고요. 조마조마하죠. 모든 국민들의 네. 마음이 그럴 겁니다. 저도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제 계속 이제 찾아보고 점검해보고 그러거든요.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전국에 409개 응급실이 있는데 407개가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의료진들께서 필요가 워낙 누적되셨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당직을 자처한 그 병의원들도 더 늘었다고 하고요. 네. 시민들께서도 시민의식을 발휘하시고 계셔서 지금까지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고 혹시 이제 주변에 문연병원이 어딘가 알고 싶으시면 129에 129에 전화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응급의료 포털 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포털 사이트들에 검색을 해보면 아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무사히 잘 그 연휴를 보내고 그리고 빨리 이제 그 대화가 시작돼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기를 아마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해마다 이맘때면 사실 추석 현수막에 걸리곤 하는데요. 올해는 좀 문구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예년 같으면은 현수막 인사가 한가위 인사로 채워졌을 텐데 올해는 좀 달랐다고요? 예, 일부 의원들이 이제 지역의 그 연휴 기간 진료하는 병원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 이런 것들을 현수막에 걸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구민들과 소통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연휴 기간 동안 어떤 병원이 어는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이런 거를 현수막을 통해서 그 연락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 그런 지역 구민들에게도 좀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추석 그 계기로 왜 평소에는 이제 정쟁 현수막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눈을 찌푸리는 국민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그 여러 의원들이 그 병원과 관련된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중 한 명이 국민의힘 여당 의원이지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신의 승리 요인 중 하나가 당에서 걸라고 하는 정쟁 현수막을 단 하나도 걸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좀 실용적인 현수막, 국민들이 봤을 때, 지역 구민들이 봤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수막을 거는 그런 문화가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정당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응급실 관련 대책 내놨습니다. 진짜 응급 환자만 받을 수 있도록 이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를 했는데 이 지침이 유효한 지침이라고 좀 평가하시나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최종적인 평가는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과거부터 응급실에 관해서 누차 지적이 되었던 것들이 주치자들이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려서 의료진들의 진료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그 구분을 방해한다든가 또는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진료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지금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게 조금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침이 시행됨으로써 응급실의 혼란과 혼선을 줄이는 데에는 그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기대대로 좀 혼란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소방서와 경찰서를 찾아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한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의료진들 말씀이 제가 오늘
소방서 간다고 하니까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께 죄송하다고 중간에 굉장히 끼어서 힘드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모두가 지게 될 겁니다. 이 협의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다라는 말씀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 가면 모두가 지게 될 것이다. 협의체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사실상 지금 제일 유일한 방안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비평하고 논평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지난한 작업입니다. 어쨌건 네. 이 작업을 한동훈 대표가 주도해서 했고 지금은 여기에 들어와서 대화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2000년 이후로요 의사를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약분업대 의료계를 달리기 위해서 300명을 줄였습니다.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 숫자는 점점 더 필요해집니다. 이 일을 폭탄 돌리기처럼 못해왔었던 것을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늘리기로 추진을 했었지만 결국은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느냐라고 하시는데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2025년 정원만 해도 2,000명에서 1,500명으로 한 발 두 발 물러나서 이미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정원을 원점에서 유예해서 다시 논의하자라는 입장도 이미 밝혔고요. 네. 응급의료 체계와 앞으로의 의사협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대책들을 내놓은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도 의사 단체에서 대화를 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제 대화 테이블로 나오셔서 대화를 빨리 시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4일 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한동훈 대표가 처음 제안했다고 알려졌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하고 협의하는데 여당이 좀 우선시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누가 먼저 얘기했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하여 조금 더 뭔가 이렇게 근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여야 의정 협의체인 만큼 한동훈 대표 혼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컨대 여야 모두가 최소한 보건복지안에 소위를 구성하든지 네. 김미애 의원과 박주민 위원장 간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국회가 같이 책임지는 모습을 지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도 다소 소외감을 느껴서 네. 오히려 같이 힘있게 나가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본인 지지율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바쁘라 하더라도 모두 다 지는 게임에서 모두 다 이기는 게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도 좀 같이 만들어서 함께 뛰는 모습을 좀 그림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손가락을 다쳐서 붕대 감은 손가락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이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본인은 크게 다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밭일을 하다가 이제 낮에 장갑이 뚫릴 정도로 다쳤다고 하네요. 근데 네. 생각보다 크게 다치지 않아서 본인이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렇게 좀 불안감을 떨고 있으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본인이 치료를 했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감을 뭐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전직 수석 최고위원이고 당의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좀 더 뭐 의사들의 협조, 의사들의 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를 한다던가 이재명 대표께서 종교계를 만나는 것처럼 좀 다양한 방식, 정치인들 야당의 사실 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이 의대 증원과 관련돼서 행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인데요. 좀 중진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 역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역할, 야당도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고민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청래 의원님이 올린 사진이 과연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실 정도는 아니어서 혼자 이제 처치를 하셨다는 건데 그것을 무정부 상태다라고
까지 하시면 과연 국민들께서 얼마나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것을 나의 당리와 당략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공적인 것을 위해서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이제 정치인이고 지도자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의원은 이제 중진 정치인이고 우리 사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 사적인 마음이 공적인 마음보다 앞선다면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의아하시고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 보면서 추석에 국민들께서 실망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여야의 속내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국회의원들의 추석 상여금, 이른바 떡값 이야기가 화두에 오르곤 하죠. 올해도 여지없이 추석 밥상 토론 주제로 올랐다고 합니다. 추석 상여금, 22대 국회의원들의 추석 상여금이 424만 7,940원이라고 합니다.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 금액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에 앞서서 국회가 밥값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국회가 정말 생산성 있게 일을 하고 있으면 424만 원이 아니라 4,24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는 지금 민생 법안은 뒷전이고 특히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속 특검, 탄핵, 청문회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만 해도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 아는 의료계 종사자들 그리고 의료단체 간부들에게만 전화를 하고 1대1로 맨투맨으로 설득을 하고 호소를 하면은 이미 그 테이블이 저는 마련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만 해도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원내 다수당의 대표인데 엉뚱하게 종교단체에 찾아갑니다. 종교단체가 사실은 중재를 이미 시도했다가 잘 안 됐다고 얘기도 하는데 굳이 찾아가서 거기다 중재를 해달라고 해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지금 국회가 제대로 된 생산성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명절 상여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밥값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필두로 이것을 기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렬들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의원들은 지금 이 떡값을 두고서 소중한 혈세다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네. 보이고 있어요. 좀 어떤 분위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본인 스스로도 국민들 앞에 방금 송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송구함 그런 것들을 지역에 좀 다시 베풀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번 추석에는 그야말로 배 한 상자가 아니라 배 한 상자 중에 한 개만 준다든지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국민들의 어떤 실제 생활의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와 같은 뭐 그야말로 규정에 의해서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그 실제로 424만 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송구함을 느끼는 의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회의원 내부적으로는 이 불평등함이 있습니다. 서울의 국회의원들과 지방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면소재주가 서너 개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쓰임새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좀 더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실질적인 어떤 세비 문제도 한 번쯤은 손질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호준석 대변인께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께서 좀 명절 상여금을 일부를 기부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당내에서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는 분위기인가요? 이번에 그 저희 당 한동훈 대표가 지난 설날 때도 그랬고요. 이제 평소에 그 당 대표로서 보내던 그 선물들 네. 선물을 이제 안 보내고 그걸로 이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기부를 했거든요. 네. 저는 저희 당 의원들 또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요. 고생하시는 의료진 이번에 당직 쓰신 분들이라든가 또 소방관들, 경찰관들 연휴 때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할 때 보면 다 쉬는데 못 쉬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항상 네. 명절 당일도 못 쉽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찾아가셔서 이렇게 좀 격려도 하고 뭐 간식이라도 사드리고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 오는 11월이 되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시점이 찾아온 거란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2달을 맞았습니다. 이른바 스타 정치인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한동훈 대표인데 한동훈 대표의 2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어려운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풀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 의료 현안은요. 정말 그 정치인으로서 이것을 중재에 나섰을 때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을 국민들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풀기 어려운 문제니까 이게 지금 9월 중순까지 왔고 협의체 구성조차도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직접 의견을 나눠보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득실을 계산하지 않고 내가 여당의 대표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인 만큼 어떻게든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그 진정성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렵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내 입장만 고수하거나 혹은 한 발 뒤로 빠져서 훈수만 두고 비판만 하는 그런 정치도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로 문제의 한 복판에 뛰어들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연의 자세고 정치의 본질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치훈 부의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2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지금 침몰하는 중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에게 맡겨진 임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의 방향을 좀 바꾸는 건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는 20년 동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이 있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고집을 버리지 않을 때 계속해서 뭔가 독단적인 운영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지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좀 바꿔낼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건데요. 지금 2달 동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걸음도 지금 바꾸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지금 좀 한동훈 대표에게 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저는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야당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에도 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것 건건마다 뭔가 도움을 주지 않는, 저는 여당은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여당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행정부가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좀 티키타카 이른바 이런 것들을 좀 손발을 맞춰가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 살리고 있다. 전혀 못 살리는 이유는 저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바꾸지 않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의사가 다른 뭔가 본인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여당 대표조차 같이 식사도 안 하려고 하는, 연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이 크지는 않지만 결국 한동훈 대표의 기대했던 모습, 대통령을 좀 바꿔내야 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실망감으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들어봅니다. 네, 다소 온도차가 있는 좀 평가해 주셨는데 한 대표는 지금 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과 만찬을 잇따라 하면서 좀 식사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른바 원외 당대표의 한계를 좀 극복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석이니까 좀 옛날 얘기 해보자면요. 옛날에 그 3당 합당에서 민주자유당이 만들어졌을 때 예. 김영삼 대표의 그 민주계가 이제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대선 후보가 됐거든요. 네.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세력을 얻으면 당내 세력은 자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빌드업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빌드업하는데 왜 꼴이 안 나와? 왜 지고 있어? 이렇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좀 급하시기도 하고 특히 언론 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성치훈 부의장님은 2달 만에 침몰하고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보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 정책 이슈를 가지고 승부를 보고 있다. 어젠다는 격차 해소다. 우리 사회 격차 해소한다는 것에 이제 초점 맞추고 거기에 이제 금투세라든가 이런 이제 정책의 급소들을 짚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와 같이 침몰하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실과 이제 다른 결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도 그런 소산이고요. 또 결국 대통령실에서도 큰 틀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동의하셔서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하게 출범을 앞두고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빌드업 해나가고 있다. 조금 긴 호흡으로 지켜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는 식사 정치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그 길을 가야죠. 이제 또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면을 넓혀가는 건 좋다고 봅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는 것이 기본이고 본 정치로 가는 과정인데 다만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사안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말하자면 이제 그 김경수 복권 문제에 대해서 반대했다거나 최상병 특검법의 제3 대안을 얘기함으로써 당내 30%의 반대층, 본인 60% 이상 득표를 했다면 네. 그 반대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모습 부분에 대한 진전이 없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의료 대란 속에서 속도를 못 내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와 같은 그 당내 반대들을 식사 정치를 통해서 좀 면을 넓혀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권에서는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손꼽힙니다. 이번 추석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민생 행보를 택했는데 어떤 말을 남겼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 손님이 좀 있긴 한데 예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바닥 경기가 너무 나빠서 무 한 개 4,000원, 배추 한 포기 8,000원, 10,000원 막 그러니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어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들이 줄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될지 아니면 더 심화될지 관심이 쏠리는데 1심 선고 결과 이 변호사이시기도 한 송영훈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모두 지금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그 사건 내적인 것은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좀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면 세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첫째, 민주당에서 지금 뜬금없이 무슨 섀도우 캐빈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선은 2년 반이나 남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까지 성공을 하고 당대표직을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다든가 뭐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난다든가 이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해서 무슨 비대위원장을 줄 것도 아니고 지금 선거가 있어서 공천을 맡길 것도 아닌데 이런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민주당에서 뜬금없는 그 계엄령에 관한 음모론과 괴담이 한 달째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초조함의 발로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보편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당연히 무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우리 당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치훈 부의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 당내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당내 주류적 생각들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유죄가 나올 경우 이번에는 뭐 1심밖에 안 나오는 거지만 대법원에서 그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 차원에서 434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직선거법에 대한 좀 기초가 더 주목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당의 뭐 정치계 원로들을 만나는 것은 뭐 어느 당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섀도우 캐비넷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원래 야당이 그 야당이 되면은 섀도우 캐비넷을 구성해서 각자 그 야당 장관들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여당 장관을 상대할 수 있는 주축 선수를 임명하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뭔가 선거가 다가온다고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야당으로서의 활동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여당과 승부하기 위해서 섀도우 캐비넷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섀도우 캐비넷을 그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뭐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벌써 뭐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다양한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정부에 그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 중 하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가 해마다 추석 때마다 이른바 정치적 고비를 맞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당장 이번 추석만 해도 추석 직전에 김혜경 씨가 이제 검찰 수환 조사를 받았고요. 또 연휴가 끝나면 재판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많으니까요. 혐의가 11개나 되니까 뭐 추석 설날 안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11개 혐의 재판을 받고 계시고 또 이제 수사받고 계신 그 법인카드 건도 있고요. 근데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혐의들이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 이제 곧 1심 선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보면요.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33개월에 반드시 선고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2년 됐습니다. 기소한 지가 벌써 2년 됐습니다. 이제 1심 선고입니다. 위증교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소한 지 1년 됐는데요. 소송촉진법에 보면 여기도 역시 6개월, 3개월, 4개월에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에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법을 지금 법관들께서 지키질 않고 계신 건데 빨리 서두르셔서 이게 가든 부든 국민들한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빨리 재판에서 결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는 이게 추석 때마다 고비를 맞는 거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뭐 이렇게 뭐 추석을 넣어서
일부러 그렇게 고비를 맞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연중 내내 어떤 사법 리스크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는 어떤 검찰의 무능과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를 빨리빨리 정리하지 못하고 병합하다 보니까 길어지게 되고 이런저런 네. 사안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올여름에 끝내야 될 게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여러 가지 어떤 단식 투쟁도 있었고 또 본의 아니게 어떤 흉기 난동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의제들이 걸리다 보니까 이때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김혜경 여사 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십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반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이번 9월 5일에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 출석을 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원지검에서 김혜경 씨를 맨 처음에 출석하라고 요청을 한 게 7월 4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나오다가 2달이 넘어서 9월 5일에 출석을 했거든요. 그것도 김혜경 씨하고 계속 출석 일정이 한 50일 정도 조율이 안 되니까 8월 26일에 수원지검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서면 조사하겠다. 했더니 김혜경 씨 측에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해서 추석이 임박한 9월 5일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제대로 진술도 안 하고 진술 거부권 행사해서 2시간 만에 조사 중단되고 종료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추석 밥상에 오른 겁니다. 즉 어떤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을 앞두고 김혜경 씨에 대한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점화하고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혜경 씨 측에서 일정을 지금 이렇게 만든 것이다라는 말씀을 팩트체크 차원에서 드립니다. 9월 안에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이른바 친명 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 대책위가 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절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친명 연대가 결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법적 대응은 같이 함으로써 뭔가 같이 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은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것 자체로도 뭔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 역시 좀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모습들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당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당 지도부 또 주류층에서 화합의 메시지를 계속 내야 됩니다. 단순히 사법적 대응을 같이 하는 걸 넘어서서 뭔가 갈등의 골이 좀 깊었던 이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은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메시지가 주류 정치인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럼 그분들의 마음도 돌아설 것이고 그때서야 진정으로 좀 연대의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연합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 두 분 사이에는 개인적으로도 좀 간극이 꽤나 오래전부터 있었고 양측 지지자들도 지지층들 사이에도 간극이 꽤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의 당원들의 50% 이상은 이재명 대표 이후에 그 전후로 이제 새로 가입된 분들이기 때문에 네. 당의 색깔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뭉치는 모습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 이제 방탄동맹 그다음에 이제 탄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원론으로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치와 지도자라는 것은 공적인 목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 목표로 연대든 뭐든 했을 때 그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사적인 이유로, 사적인 동기로 연합하고 결합한다면 그것이 성공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내 상황과 10월 선거 상황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도 보겠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50일을 앞둔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용의자의 체포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Take 2 steps to your right. Driver, walk straight back. What's your name, boss? Every interaction we had with him was very welcoming and kind. You're saying he went outside and discharged the weapon? Yeah. 네, 미 당국은 범행 현장에서 이 조준경이 장착된 채로
장전된 소총을 발견을 했어요. 또 거기다 액션 캠코더까지 좀 발견이 되면서 암살 장면 생중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암살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수사 당국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라는 사람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골프를 이제 치러 가는데 그 앞길 한 400m 정도까지 접근을 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서 이제 체포에 나서니까 도주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추격전 벌이다가 붙잡힌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소총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준경까지 장착이 돼 있었고 그 지점에서 미리 숨어 있어서 조준을 하고 있었다는 점,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저곳에 이제 조준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이 용의자는요, 하와이 출신의 50대 백인 남성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하지만 이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송영훈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용의자의 과거 행적에서 범행 동기 유추가 가능합니까? 그 과거 행적이나 또 지금 용의자의 SNS를 보면은 좀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용의자가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뭐 본인 SNS에 우리 모두 크게 실망했고 뭐 당신은 더 악화하고 퇴보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남겼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시도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미국 대선에 승리를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전시키려고 할 것이다라는 그 관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 범인이 결국에는 과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서 지금은 뭔가 분노로 그 마음이 바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다만 누구나 지지가 반대로 바뀌더라도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가 어떤 주장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이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용의자가요, 강경화 전 장관한테 SNS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하죠? 네. 이게 실제로 보면 2021년 4월인데 불행하게도 2022년 2월에 강경화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 사람에 대하여 돈키호테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왜 그렇게 보냈느냐 하면 김정은 국방위원장 하고 미국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 좀 생션, 제재를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어떤 뭐 인간주의적인 면을 더 김정은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게 더 북한한테도 높고 평화로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화 장관이 2달 전에 이미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용의자 남성이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하와이에 초청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2020년 5월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뭔가 미국과 북한 사이가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휴가를 하와이로 오라 그러면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 그 라우스라는 사람의 과거 이력들을 보면 좀 들쭉날쭉한 좀 기행 좀 특이한 이력들이 많습니다. 그 1991년 25살 때는 강간 용의자로부터 피해 여성을 구출해내서 시민 영웅으로 또 지역 신문에 소개된 적도 있고요. 2002년에는 그 대량 살상 무기 소지 혐의로 2번이나 기소됐는데 그중 한 번은 경찰들과 3시간이나 총격 대치전을 벌인 끝에 체포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행적들만 봐도 좀 뭔가 기행이 많고 들쭉날쭉한 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경호 실패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비밀 경호국은 용의자가 총을 한 발도 못 쏘고 체포됐다며 이 경호가 제대로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Our agents will get there first, clear it. He noticed that the rifle was pointed out. Our agents engaged. Pennsylvania, that was clearly a communications failure, not the case in this situation. I think the protection worked.
지금 들어보신 것과 달리 경호 실패 논란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용의자가 12시간 가까이 골프장 안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인데 비밀 경호국의 부실 경호 논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두 번째니까 그런 거죠. 첫 번째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뻔했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대선 후보는 거의 대통령급의 경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 더더욱더 경각심 가졌어야 하는데 어쨌건 그래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밀 경호국이 제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이제 객관적인 평가는 거기 이제 저 라우스가 새벽 2시쯤 들어갔다고 합니다. 웨스트팜비치 거기가 이제 미국의 이제 부촌이거든요. 미국의 제일 플로리다라는 게 이렇게 꼬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에. 거기서 이제 제일 아랫 부분인데 거기 이제 부촌인데 원래 거기 이제 트럼프의 그 별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는 그곳인데 그러니까 그냥 뭐 대중적인 곳에 갑자기 간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새벽 2시에 들어가서 낮 2시에 발각될 때까지 거의 12시간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견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이게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에 그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당하고 나서는 그 총격당한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어떤 지지층 결집을 호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진은 아니지만 비슷한 류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이번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인의 지지층이 지지 강도가 올라가는 효과는 약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대선 전체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그 효과는 제한적으로 봅니다. 자,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요. 4번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암살 미수,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의 후보 교체,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입니다. 이 4가지 사건의 공통점은요.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TV로 실제 봤으면서도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바이든 트럼프 토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건강 리스크가 가시적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차 암살 미수 때는 그 AP통신의 에반 부치 기자가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연상시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먹을 치켜 올리는 사진, 그런 극적인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의 후보 교체도 미국인들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토론에서는 그 스프링필드에서는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놀라운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4가지 사건들에 비해서 엊그제 있었던 이 그 두 번째 암살 미수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암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선 전체에 미치는 판도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에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을 거론을 했거든요. 용의자가 민주당에 매우 자극적인 언어의 행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 해리스 두 민주당 그 대통령과 부통령, 현재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에 의하면 그와 같은 강한 레토릭, 그런 수사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암살하게 된 배경이 됐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은 본인의 이번 사건이 어쨌든 바이든과 해리스의 강력한 어떤 그 말하자면 험담, 또 수사, 레토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이 상대 후보들이 매우 폭력적이고 물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서 나도 그 정도 세게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자제한다. 이렇게 피해갔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앞서서 첫 번째의 그런 어떤 그 사격이 가지고 있는 충격이나 그 이후 후폭풍 본인한테 이루어졌던 그런 어드밴티지를 갖기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미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미 대선의 판세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TV 토론 이후에는 일단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가 좀 승기를 잡은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2가지 이유 때문에 승기를 아직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전체 선거인단 그 득표에서 이겨도
뭔가 간접 선거라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던 2016년에도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300만 표 이상을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선거라는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에 패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동력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의 그 유권자 등록이라는 독특한 또 선거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선거권이 부여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미국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선거마다 유권자 등록을 한 이후에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투표를 안 하려다가 투표 당일날 투표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당의 지지층을 얼마나 유권자 등록을 많이 지키느냐, 그리고 그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를 하느냐, 이 싸움이 돼서 아마 지금 경합주에서 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경합주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최종 승자가 반가름 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께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11월 5일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저는 한 두 번은 출렁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리스로 선수 교체된 다음에 한 번 출렁거려서 이제 역전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따라 붙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복원력이 놀랍다라고 평가할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번에 토론 지나면서 다시 이제 해리스가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이것이 앞으로 50일 동안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샤이 트럼프가 얼마나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알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